근데 거꾸로 맥살레인의 경우에는 왼발을 쓰긴 쓰는데 여기서 이제 아키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각 자체가 이제 패스가 너무 부정확하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경기 이거 오늘 얘기할 경기도 보고 아. 그리고 뭐 이제 저도 또 새벽에 중계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예, 뭐 황희범 선수가 골 넣었는데 네. 그 경기 중계하는데 막판에 또 골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니까요. 7골 나왔죠. 예, 전반적으로 이번 주말에 좀 골들이 많이 골이 많이 많이 네. 나왔는데 그래서 골 보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주말까지 프리미어리그 보니까 우승 경쟁하는 팀들 승점 드롭한 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아스날도 비겼고 그쵸. 오늘 저희가 얘기할 맨체스터 더비 보면 맨체스터 시티도 그치. 졌고 네. 아스톤 빌라도 에버튼한테 굉장히 뭐 오랜만에 그니까요. 진 거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상위권 팀들이 승점 드랍을 했다. 음.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또 이 저녁 시간 네. 9시 반 경기였죠. 맨더비가 토요일 기준으로 펼쳐졌는데 사실 국내 팬들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시간대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딱 시점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감독이 딱 바뀌는 이 타이밍이니까. 바뀌고 첫 경기였는데 그 첫 경기가 맨체스터 더비다. 와. 사실은 뭐 잔혹사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많았었는데 네. 사실 뚜껑 또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죠.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맨유가 이렇게 감독 바뀌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뜬금없이 강팀을 이렇게 잡아낼 때가 한 번씩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 시티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최근 몇 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물론 당연히 시티가 좀 더 우위긴 한데 뭐 FA컵이라든지 그치. 뭐 중간중간 유나이티드가 이긴 경기가 꽤 그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기 전에는 주변에 이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시티 팬보다는 유나이티드 팬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뭐 막 이렇게 사담 나누다 보면은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이번에 또 뭐 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간 트랜지션을 잘하는 팀인데 시티랑 하게 되면은 홈이건 어웨이건 관계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하는 걸 하게 되는 컨텍스트가 온다. 경기 흐름이 온다. 그러니까 되려 경기에 대한 이 복잡성, 컴플렉시티는 사실 다른 경기보다 낮다. 물론 지공도 최근 몇 년 이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지공하는 시간보다 너네가 잘하는 거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니까 항상 유나이티드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또 그런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경기 결과까지도 또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맨더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포인트는 이제 맨유는 이제 캐릭 감독이 부임하면서 일단 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전에 아모림 체제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졌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시티는 사실 리그에서 지금 이제 무승부가 계속 연이어졌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컵 대회 2경기 치르면서 승리를 가져오긴 했는데 결국에 리그에서 또 이제 패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시티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되 맨유가 또 뭘 잘했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는 항상 두 팀이 하는 거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팀이 엮여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경기 전반전의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시티가 초반에 조금 한 20분경까지였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애를 먹었는데 애를 먹었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네. 후방에서부터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했을 때 좀 네네. 이 시퀀스에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었던 기본적인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기본적으로 왼쪽 센터백이 이날 이제 맥살레인이 나왔어요. 네. 맥살레인 이제 그 전 경기 어디였죠? 그 브라이튼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그러니까 선발로 리그에서는 브라이튼 전부터 네. 엑서터 시티 그리고 뉴캐슬전 네. 계속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선발로 이제 나왔는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그 소파스코나 이런 데 보면 맥살레인 이제 양발잡이로 등록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정보를 보니까.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이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파날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을 때도 그렇고 뭐 왼쪽 센터백이 항상 왼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쵸. 뭐 포백을 하면 오, 왼오여야 그쵸, 된다 그쵸.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좀 애를 많이 먹었다고 저는 경기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어떻게 했냐면은 크게 형태는 두 가지였어요. 네. 기본적으로 로드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브루노나 은베모 한 명이 이제 잡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4-2-3-1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 빈도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은베모랑 브루노 같은 경우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 중에 한 명, 특히 이제 마이누 같은 경우죠. 마이누가 올라와서 점프해서 끌려 나와서 뭐 그냥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사사이에 가깝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주 형태가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는 뭐 모르겠어요. 변화를 준 건지 아니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트랙으로 나와서 경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초반에는 좀 더 4-2-3-1 형태에 가깝게 압박을 하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의도하는 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미드필더에서 여기서 이제 두 명 같은 경우 2대2로 잡게 되고 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로. 1대1도 잡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어쨌든간 센터백에서 여기서는 2대1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티의 경우에는 9번이 혼란이잖아요. 혼란에 대해서 1대1만 두는 건 항상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쵸. 뭐 예전에 좀 데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감독이었을 때 돌아가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완전 센터백까지 1대1로 줘서 풀코트로 그렇죠. 압박을 했었는데 네. 꽤 경기를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 혼란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죠. 경기 흐름이 넘어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식해서인지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플랜을 가져갔는데 그런 거꾸로 시티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는 어디 있었냐? 여기서 2대1이기 때문에 거꾸로는 그렇죠. 본인 센터백 두 명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2대1이 걸려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근데 2대1이 오는데 그럼 그냥 여기서 2대1이니까 아 여기서 그냥 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맥살레인 같은 경우가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프리로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상대 윙 이제 오른쪽이니까 이날의 경우에는 아마드가 되는 거죠. 아마드를 향해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아마드가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려요. 공을 가진 이 맥살레인을 점프해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맨마킹 세팅이 되어 있는 이제 왼쪽이니까 아케죠. 아케를 따라갈 것이냐인데 네. 어차피 결국에는 공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마크를 안 버리겠지만 뭐 보통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하프라인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시점까지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이제 마크를 버리고 공을 가진 선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되면 뭐 도쿠 같은 경우 안으로 들어가고 아케가 벌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왔을 때가 이제 왼발잡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커요. 여기서가 중요하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왼발잡이게 되면은 안쪽으로 공을 잡아놨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좀 틀고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2대1이 걸리게 되는 거죠. 2대1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는 아케의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점프를 하는 순간에 점프하는 만큼 거리를 따라오게 되면 이제 2대1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케를 막아야 되는 선수는 거꾸로 보면은 이제 오른쪽 백인데 달로인데 달로가 자기 등 뒤에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양자택일이 연쇄적으로 걸려서 이걸 나오는 타이밍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안쪽을 막느라고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공략당한 상태로 이제 백라인만 남아 있는 상태로 시티는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타이밍상 무조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다는 기준은 아케가 앞을 보고 다음 플레이를 전개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오면은 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다들 익숙하시죠. 여기서 빠지면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까지 2대1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포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또 박스까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이제 3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 맥살레인의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조금 뭐 위치는 조금 디테일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구도로 봤을 땐 이 구도가 나오거든요. 이 구도가 나오는데 왼발을 쓰긴 쓰는데 여기서 이제 아케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각 자체가 이제 패스가 너무 부정확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전까지 왔던 시퀀스 특히 여기서 2대1이 와서 전진될 수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사실상 다 그냥 무마되는 그 사실상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해봐. 너 어차피 여기서 공 전개해봤자 유효한 공격 니네 더 못 가져가가 이제 돼버리는 상황이 좀 경기 초반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정리해보면 센터백 질의 차이였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의미 없는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바르디올이 나왔다면은 그바르디올이 나왔다면 여기서 그냥 쭉 들어가죠 그냥. 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전반 끝나고 뺐던 게 맥살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케를 넣었어요. 아케를 넣으면서 여기다 니코 오라일리를 넣었는데 결국에는 그 원리네. 왼발 센터백을 넣으면서
그 패스의 각도 EDA를 계속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네, 그래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아케의 경우에도 어쨌든간 그래도 왼발잡이다 그래도 보니까 왼발잡이니까. 그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티가 후반전에 교체를 뭐 많이 가져갔잖아요. 교체를 가져가는데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틀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거의 뭐 셰르키가 들어오고 포든 포든이 나가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선수들도 교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은 틀에서 전체적인 이 접근 자체는 바꾸지 않고 선수를 갈아 끼는 형태였는데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이 왼발로 이제 나가는 옵션이 좀 필요했다. 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맥스알렌은 이렇게 되면 뭐 약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저는 그쵸.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나이도 굉장히 사실 어리고. 적은 선수고 갑작스럽게 또 지금 거의 임대 복귀 됐죠. 예, 예. 팀이 필요해서 이제 맞아요. 주전급으로 뛰는 거다 보니까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이 올드 트래포드의 원정에 와서 솔직히 이런 선수가 뛰었는데 100% 기량을 발휘하면은 쉽지 않죠. 예,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좀 네. 보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초반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반전에 한 20분경 이 기준으로 보면 또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압박 형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4-4-2 형태 유지하고 미들이 하나 조금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할 때. 예, 압박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또 시티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이 갭이 발생했을 때 반대쪽에 있는 윙어가 이날은 도르구죠. 그렇죠. 도르구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공이 있는 쪽으로. 이쪽이 스트롱 사이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 진영이 이렇게 다 땡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땡겨지게 되는데 땡겨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데 또 거꾸로 보자면은 공이 있는 쪽이 스트롱 사이드지만 거꾸로 보면 그렇다면 반대쪽은 윅 사이드예요. 그렇죠. 윅 사이드고 맥살레인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왼발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이하는데 조금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결국에는 거꾸로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보통은 이제 이 왼 오가 워낙 정석처럼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 제가 현직의 K리그 이제 지금 감독하시는 분이랑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은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아, 나는 솔직히 그냥 무조건 왼발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 근데 저는 되려 오른발이니까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점은 뭐야? 대각선으로 플레이하기가 좋고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게 정면으로 대각선도 있지만 뒤로 왔을 때 대각선 그리고 뭐 크게 그렇죠. 봤을 때 완전히 돌려놓는 패스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로 봤을 땐 당연히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전반적으로 잘했으니까 여기서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맥사일레인이 오른발을 좀 더 잘 쓴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프리맨은 결국에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그 터치라인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전반전에 막 이제 반대로 가라고 이제 손짓하면서 되게 제스처가. 예, 강하게 바디랭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의식한 거겠죠. 특히 뭐 어쨌든간 로드리 같은 경우가 있고 투톱 같은 경우가 투톱이 센터백 둘을 맡게 되면 어쨌든간 이 공간이 좁진 않아요. 그렇죠.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벌어지고 대신에 상대 6번을 미드필더 중 하나가 더블 피벗 중 하나가 점프해서. 예, 점프해서 막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수적 우위를 부분적으로 가져가서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선수 개인이 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아무래도 이 상황 자체가 특히 이런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액션이 결국에는 그 다음 플레이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예. 영향을 미치는데 맥사일레이는 아무래도 처음 초반 같은 경우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기인해서 조금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야가 좁아졌다. 이제 뭐 앞밖에 안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생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우위 또한 잘 활용되지 않았다. 예, 저는 좀 전반전에 특히 이제 큰 틀은 맥스알렌의 기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할 때는 이런 구조였는데 네. 이번에 또 포인트로 짚었던 게 수비로 내려왔을 때는 뭐 6-4-0 같은 네. 예, 완전히 이제 내려앉는 형태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시티가 이제 아예 공격을 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미들라인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까지 왔을 때는 시티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널 서드 혹은 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하프까지 반대 진영까지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죠. 4-4-2 형태긴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상황을 만들었던 거는 이런 구도가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수적 우위가 다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는 게 뭐냐면
가로로 봤을 때 이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갭, 이 인터벌의 선수가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번 시즌 시티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1, 5, 1이에요. 실질적인 구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여기서 3대 2 플러스 1이 걸려 있는 거고요. 3대 2가 있고 플러스 1이 걸려 그렇죠. 있는데 로드리가 이제 변칙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는 만약에 상대가 투톱이 등 뒤를 막는 게 아니고 압박을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변칙적으로 떨어져줘서 일시적으로 포백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마볼 피하다 얘기하면서 센터백 둘 사이로 미드필더가 떨어진다. 떨어져서 쓰리백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로드리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개념은 되려 거꾸로 필요하면은 상대 이제 투톱 중에 하나한테 2대 1을 걸기 위해서 와서 일시적으로 센터백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또 얘기를 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미드필더 등 뒤 사이에 보통 우리가 10번이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위치는 여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10번이 걸려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미드필더들 이선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 뒤에 계속해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시티의 경우에는 어디로 공을 전개하는 거예요? 측면으로. 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아. 안쪽으로 좁혀놓고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그리고 누가 나와야 돼요? 풀백이 나와야 나와야죠. 되죠. 네, 풀백이 나오게 돼요. 풀백이 나오게 되면은 시티는 다들 아시잖아요. 과르디올라는 항상 무조건 1대1 있는 선수를 어딜 가나 보유해놔요. 그렇죠. 네. 뭐 바이언 때는 대표적으로 로벤, 리베리, 그렇죠. 그다음에 뭐 킹슬리 코망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지금 시티에 와서도 뭐 도쿠. 도쿠 지금은 이제 도쿠도 있고 뭐 세메뇨도 세메뇨도 왔고. 없고 맨 초창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사네도 있고 마레즈. 스털링도 있고 마레즈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는 항상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여기가 퍼스트 옵션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막게 되면은 사이드로 보내서 1대1로 상대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모델 자체 이지선다 계속 주는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11대 11의 관점에서 이지선 다옥은 양자택일을 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국면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 단위에서도 이제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요새는 좀 답안이 나오긴 했죠. 그쵸. 모범 답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경기도 결국에 유나이티드가 그걸 잘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로우 블록으로 그냥 2선과 이제 3선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완전히 그쵸, 좁혀버린 상태에서 풀백이 끌려 나가지 않게 윙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거를 잘했던 게 에메리 감독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에메리의 경우가 이거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비아레알 감독을 할 때는 바이언을 상대로 좀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언제 했었냐면은 콘테가 토트넘을 한창 좋았을 때가 전형적인 콘테는 완전 좀 포지셔널한 325거든요. 그쵸. 네, 325를 하는데 거기서 5명으로 포백에 대해서 수적 우위를 거니까 거기서 에메리의 경우는 했던 게 뭐냐면 빌라 와가지고 그냥 양쪽 윙 다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5명으로 부하 걸어. 그럼 우리 우리는 6명 내려올게. 6명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수적 우위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날 유나이티드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던 거는 뭐 아까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6, 4 그쵸. 이제 0에 가까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윙을 내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보통은 하나까지는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3명이 돼야 아무래도 좌우 폭이 커버가 되니까 근데 필요에 의해서 이날 유나이티드는 특히 이제 전방이 우리가 모두 아는 하드워커잖아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그다음에 은베모였는데 여기서 뭐 위치가 사이드가 사실 이제 역습 갔다가 돌아오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거의 뭐 6-4-0에 가깝게도 이제 위치라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시티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윙이 공을 가졌을 때 풀백이 아니고 상대 윙이랑 1대1을 해야 돼요. 1대1을 해야 되면 그럼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풀백이 그대로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1대1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곧바로 커버가 들어오죠. 혹은 이제 윙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더블업을 이제 가서 플레이를 하기도 쉽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저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티의 경우에는 일부러 조금 늦게 플레이하죠. 옛날에 그릴리시가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 경기한 걸 보시게 되면은 좌 그릴리시, 우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둘 다 반대발 윙어로 이제 배치를 해서 뭘 하냐면은 두 명이 올 때까지 패스를 안 했다가 오면은 기다리다가 대각선 뒤에서 받아요. 대각선 뒤에서. 왜냐하면은 더블 팀을 간다는가 그러면 부채거든요. 2대 2인데 순간적으로 얘가 1대1이 너무 좋으니까
부채예요. 그냥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1대2로 해서 야 너 1대1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부채를 이제 활용을 하는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예요. 근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결국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것까지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도 이 시퀀스 자체도 이제 좀 안 나왔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파포스 쪽으로. 예, 각 이제 포백으로 보게 되면은 먼 쪽 풀백이랑 먼 쪽 센터백 사이로 넘어가서 맞아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와서 이제 경합을 하는데 이 상황까지도 이번 경기에선 거의 좀 안 왔죠.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가 수비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되려 또 이제 자신들이 공을 뺏었을 경우에는 브루노가 이제 2선에 있다 보니까 공 역습하게 되면 받고 곧바로 뛰쳐 나가면 이제 백라인은 다 올라와 있고 뒷공간으로 공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수를 둔 거고 역습 전환할 때 특히나 그 선취골 장면도 시티의 공격 장면이었거든요. 시작은. 네. 네, 시티의 제가 이거 프리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프리킥 찬 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전환되는 딱 타이밍에 그야말로 그 네 명이 우르르르 딱 나가면서 네. 결국에는 수적인 우위를 순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티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 6-4-0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하는 팀 봤을 때. 근데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일단은 가르디올라 기자회견에 항상 저는 답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경기를 졌을 때 항상 그 전술적인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부족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경기를 보면서 오늘은 뭐라고 하려나라는 의구심이 좀 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를 봤을 때 네. 이게 뭔가 크게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근데 가르디올라 감독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딱 그 세 글자 얘기하더라고요. 에너지. 저도 네. 그 얘기 봤어요. 네, 에너지가 없었다. 뭐 혼란에 대한 얘기도 이제 기자들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한 명에 관한 게 아니다. 한 명으로 해서 그 뭔가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 한 명은 나다. 한 명은 나지 다른 선수가 아니고 결국에는 한 명, 두 명 다 엮여서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지 선수 혼란이든 뭐 누구든 한 명에 관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만약에 한 명이 되면 나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자체가 이제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껄끄러운 건 맞죠. 근데 거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날 유나이티드가 워낙 또 트랜지션에 능한 팀이잖아요. 맞아요. 능한 팀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 결국에 매치 스탯을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가 그 클리어 찬스라고 이제 나오는 스탯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게 XG 값은 좀 그런 상황들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누가 봤을 때 특히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만들어낸 찬스들 중에 누가 봐도 이건 넣어야 된다.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 열려 있는 오픈 찬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클리어 찬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은 꽤 많이 못 넣었어요. 조금 더 많았다는 거죠. 네, 네. 득점수보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경기 흐름이랑 또 엮어서 보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역습으로 한번 막 와 몰려왔다가 못 넣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재전환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티 입장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유나이티드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의 백라인을 공략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백라인만 있다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드에서 풀백을 상대로 1대1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에너지라는 거를 얘기했다는 거랑 엮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시티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우리가 흔히 진짜 얘기하는 체력적인 문제. 진짜로. 그런 게 조금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특히 이 왼쪽 측면에 있었던 도쿠의 경우에. 그러니까 도쿠도 그랬고 사실 뭐 세메뇨도 그렇고 세메뇨는 뭐 이적 오자마자 지금 계속 매 경기 선발 나오고 있거든요. 3경기째.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은 건 맞아요. 지금 뭐 시티의 부상자 명단을 보면 디아스, 그바르디올레 지금 이날 사실 오른쪽 풀백에 마테우스 누네스도 감기로 아예 빠져버려서 뭐 니코 루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만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격에 뭐 사비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경기를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치르고 있잖아요. 주중 경기 또 컵 대회 1차전 치렀고 그래서 저도 느껴졌던 게 이게 뭐가 느껴졌냐면 말씀하신 대로 재전환이 일어나서 시티가 갈 때도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맨유가 기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 전환에 대한 제어가 안 돼서 시티 선수들이 카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 단위 압박이 안 되니까 그냥 개인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시티를 뭐
졌는데 이거를 뭐 변호해주고 옹호하는 건 아. 아니고요. 근데 당장 저도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어쨌든 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어쨌든간 꽤 유의미한 경험을 했던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아 뭐 주중 경기 한 해 팬들은 약간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뭐 주중 경기 하니까 힘들겠다,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티는 이날 보면은 제가 일정을 좀 봤더니 그전 경기들도 보긴 했지만 사실 날짜를 의식하면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를 보니까 8일, 10일, 14일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가 17일이더라고요. 보통은 주중 경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시티 관점이면은 8, 11, 14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텀으로 가서 그렇죠. 일주일 텀으로 가는데 뭐한 5일 정도 쉬고 경기를 한다든지 6일 정도 쉬고 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한 번 더 3일 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티는 부상자가 어쨌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쿠도 결국에는 봤더니 이제 저도 경기는 그전 경기들도 다 봤어요. 뭐 브라이튼전도 보고 뉴캐슬전도 보고 이제 10대1로 이긴 경기도 보고 했는데, 이제 의식을 못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봤더니 그 10대1로 이긴 경기도 도쿠가 60분 때 들어갔고, 맞아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맨체스터 더비 포함해서 다 나왔고, 다 선발로 선발로 나왔고. 뛰었으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윙어의 경우에는 뭐 선수마다 또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사 자체가 워낙 폭발적인 액션을 많이 하고, 요새는 상대 풀백이 올라오면 또 윙이 트랙백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하가 제일 큰 포지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이 선수들은 1대1에선 폭발적인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공격을 하다 공을 뺏겨서 수비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겐 프레싱이잖아요. 그렇죠. 공을 뺏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을 뺏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몸이 뭐 다리가 무겁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근육이나 이 신체 이 골격계의 피로 말고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추신경 피로죠. 결국에는 몸이 움직이는 건 다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전기 반응을 신호를 하는 받아서 거죠. 이제 네.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보게 되면은 결국엔 그 중추신경 피로가 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몸의 반응 자체가 늦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힘을 내고 싶어도 7, 80밖에 이제 못 내는 거죠. 근데 딱 아까 말씀 주셨던 트랜지션에서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정은 좀 시티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기자회견을 보면 이례적으로 전술적인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아, 이길 만한 팀이 이겼다. 더 나은 팀이 오늘 경기에서 이긴 거고, 결국은 에너지를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에너지에서 우리가 부족했다. 에너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걸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그럼 반대로 그 키워드를 엮어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네. 유럽 대항전도 없는 상황이고 컵 대회도 FA컵 치르긴 했지만 그 일정 자체가 맨시티만큼 타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에너지에서 또 승리를 거뒀다라는 게 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도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팀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수비로 완전히 로우 블록을 내려앉았을 때는 이제 식스백 가깝게 뭐 6-4-0에 가깝게 진영을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진짜 필수적인 게 에너지죠. 에너지고, 왜냐면 정신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제 로우 블록을 해서 식스백을 하는 걸 우리가 뭐 심심찮게 보지만 그게 근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도 내가 선수들 입장에서 그걸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물론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 일말의 여지가 선수들 머릿속에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런 것을 뭐 전혀 거리낌 없이 100% 혹은 200%까지 다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다시 트랜지션까지 나가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6-4-0에서 트랜지션 거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잖아요. 네, 로우 블록에서 거기서 공 탈취해가지고 트랜지션을 거는 건 또 다른 일인데, 걸어서 또 심지어 유효한 찬스들, 골이 들어가도 그렇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찬스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디올라 말대로 그냥 더 나은 팀이 이겼고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더 나은 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 그런 것이 어디에 우위였나, 이런 걸 그냥 말 그대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맨유 입장에서 그 맨유 팬들이나 뭐 다른 분들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이야기 초반으로 돌아가면 지금 마이클 캐릭 도대체 뭐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꽤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팀이 확 달라질 수가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장 코치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맨유가 달라진 건지. 캐릭 감독 자체가 이 전술적인 어프로치는 뭔가 크게 대단한 걸 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나온 걸 봐도 그렇고 근데 그냥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가 좀 더 뭔가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강점이 잘 드러나게 했다는 것. 그게 잘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결국에는 경기의 이 양상을 조금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감독 코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중요한 능력들이 있죠. 뭐 경기 중에는 선수 교체를 언제 할 뭐 거냐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그리고 뭐 선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최근이었지만 이제 로세니어 감독이 첼시 감독 부임했는데 예전에 그쵸. 예. 과거 인터뷰 보면은 자기는 매니징이 90이고 전술적인 건 10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봤을 때 저는 축구적으로 온전하게 조금 약간 테크니컬한 축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감독 코치한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경기에서 실제 벌어질 양상을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상을 예측할 거라는 게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번 경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를 하면은 홈이건 어웨이건 관계없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나오는 상황이 좀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컨텍스트 흐름 관점인 거죠. 그렇죠. 맥락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랑 경기를 하면 우리가 지공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지공을 하더라도 뭐 측면에서 얘네가 이렇게 수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뭐 수적 우위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더 마크로 단위에서 메소로 갔다가 이제 마이크로로 점점 작은 단위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큰 틀에서 보면은 경기 맥락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캐릭이랑 감독은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시티랑 하면은 이런 양상이 올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식스백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충분히 이제 주지를 시켰고 선수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 강점들이 다 발현이 된 건데 특히 저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칭찬을 굉장히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육사형이 가능한 것도 뭐 브루노랑 은베모 둘 다 잘해줬지만 그렇죠. 그 두 선수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트랜지션을 이끌어낼 때 보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이제 3선 들어간다고 이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봐라 2선 넣으니까 잘하지 않냐? 네, 잘하지 않냐라고 되는데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른 중하위권 팀이랑 할 때를 보게 되면은 이 컨텍스트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거꾸로 되죠. 거꾸로 되죠. 네, 거꾸로 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로 지공을 해서 상대 진영으로 다 상대를 내려 앉혀 놓고 경기를 하다가 되려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역습에 되게 취약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 들어가서 엑스트라맨으로 하나 더 옵션으로 껴주는 게 옵션으로 껴주는 게 순간적으로 뭐 백라인으로 보자면은 5대 5였을 때 6대 5를 만들어 준다든지 네. 아니면 부분적으로 2대 1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게 이점인데 어쨌든 캐릭이라는 감독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아마 예상을 했을 거고 브루노를 이제 2선에다가 4-2-3-1에다가 또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좀 잘 따라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는 이제 이후에 아스날을 만나요. 네. 요거는 또 양상이 이제 어쨌든 이 한 판을 통해서 아스날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고 맨유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캐릭의 이 전체 판도를 읽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지금과 네,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아스날은 이러한 일정들을 치른 시티랑은 좀 다르겠죠. 특히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뭐 아스날 얘기가 조금 빠지긴 하지만 아스날은 저는 최근 한 2년 정도 이제 영입한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퍼펙트는 아닌데 컴플리트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선수. 네, 완전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입한 선수들 볼게요. 뭐 메리노, 칼라피오리, 팀버, 뭐 이런 인카피에. 인카피에 그리고 뭐 요케레스 이런 그렇죠.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시게 되면은 뭐 요케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데 특히 칼라피오리나 팀버 이런 선수들을 인카피에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완전하죠. 기술적으로도 좋은데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인 맞아요. 사이즈 그리고 단순히 사이즈가 아니고
그냥 그 선수를 낼 수 있는 이제 출력, 축구 선수는 보통 이제 스포츠카 같아야 그렇죠. 된다. 네. 뭐 제로백이죠. 네. 0에서 이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완전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에서 또 강한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상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시티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죠. 잘 했지만 진짜 시험 때는? 네, 진짜 마이클 캐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임해서 지금 진짜 시험 때는 되려 아스날전이 아스날전이다. 아닐까. 아.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비도 아스날이 지금 훨씬 더 좋고 지금 이제 부상자들 많으니까 시티는 네. 그래서 약간 시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스날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경기 치르고 맨유는 이제 아마 캐릭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